소비를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수입에 비해 소비가 지나치게 많으면 폐가 망신하는 길이고, 수입에 비해 소비가 지나치게 낮으면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적당한 소비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돈이 많아 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치하는 것보다는 아끼는 편이 좋다지만 부부간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협의한 후 서로 무리하지 않은 선까지 공동의 목표를 세워 아끼는 것이 현명한 것이겠죠. 아무리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돈의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일 뿐이니까요. 부부간의 소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적정선을 넘어 문제가 된다면 그 결혼 생활은 누군가에겐 지옥이겠죠. 이제부터 인간답게 살고 싶었지만 결혼 생활 내내 그럴 수 없었던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38살의 이혼남 박태성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7년 전 지인 소개로 아내를 만나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1살 연상이었습니다. 항상 현명한 아내의 지혜로운 모습이 좋았습니다. 연할 때부터 무엇을 사든 인터넷을 뒤져 최저가를 찾아내는데 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야 하는 물건을 골라놓고 세일 기간을 기다려 구입하는 등 현명한 소비를 했죠. 사실 처갓집은 아내가 어릴 때 장인 어른의 투자 실패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적이 있다 하더군요. 그런 경험이 아내를 알뜰살뜰하게 만들었는지 아내는 항상 쿠폰 지갑을 따로 들고 다닐 만큼 열심히 챙겨서 썼고 포인트도 돈도 차곡차곡 잘 모았죠. 쓸모없는 소비는 전혀 하지 않았던 아내는 많지 않은 월급에도 모아둔 돈이 상당했습니다. 반면 저는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신혼집은 아내가 모아둔 돈에다가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고 집값의 반 이상을 대출받아 장만을 했죠. 그리고 제가 결혼 전 구입한 이제 막 할부를 끝낸 차 한 대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카드값이 100만 원씩 나올 정도로 딱히 아끼면서 살지는 않았죠. 그런 저에게 아내는 온전한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해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갚자 하더군요. 그런데 그에 이어 하는 말이 상당히 절 당황시켰죠. 당신도 씀씀이를 줄여야지. 앞으로 당신 한 달 용돈은 10만 원씩 줄게. 아내의 용돈 통보를 받은 저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뭐라고? 10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라고? 이걸로는 안 돼. 솔직히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버틴다고 쳐도 평일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니 한 달에 최소 20일은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하루 용돈이 고작 5,000원 꼴인 셈인 거였죠. 하루 5,000원이면은 동료들과 맥주는커녕 커피 한 잔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아무도 만나지 말고 홀로 살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건 저에게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워낙 절약정신이 투철하고 꼼꼼하기까지 한 아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아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였습니다. 그랬기에 월급을 받으면
1원 단위까지 아내의 통장에 입금을 했죠. 그러면 아내가 자신의 월급과 제 월급을 합쳐서 아내가 첫 달에 부부의 월급을 바탕으로 생활비를 계산해 보더니 향후 몇 년 안에 대출금을 다 갚으려면 많이 아껴야겠다며 제 용돈을 10만 원으로 정해서 통보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내는 얼굴까지 벌겋게 항의를 하는 저를 조근조근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화를 낼 게 없어. 내가 계획 세우던 항목들을 잘 봐봐. 여기 생활비에 보면 우리 식비, 교통비, 핸드폰비 다 들어있지? 자기 점심은 회사에서 주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당신이 써야 하는 생활비는 여기 이미 들어있는 거야. 이런 거 빼고 용돈 10만 원이면 불편할 것도 없어. 엑셀 파일을 들이대며 하나하나 집어주는 아내의 설득에 저는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표정 변화를 본 아내는 바로 빨리 대출금을 갚아야 아이도 가질 수 있고 큰 집으로 이사 간다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사실 아내와 저는 결혼 전에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만큼은 금전적으로 힘들지 않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아내의 의견이었죠. 저는 그렇게 아내에게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지내고 보니 지금까지와는 달리 팍팍하고 빠듯한 삶을 살게 되더군요. 아내가 말했던 식비와 교통비 및 핸드폰비에 더해 각종 경조사비 등 추가 지출 항목은 생활비에서 나간다고 해도 그 외적인 지출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었죠. 저는 직장도 있고 직급도 있고 선배도 후배도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니까요. 하지만 근무 중 잠시 쉬는 시간에 마시는 커피 한 잔도 3-4천 원인데 제 한 달 용돈 가지고는 전문점 커피는커녕 커피 한 잔도 못 사게 되더군요. 또한 퇴근 후 삼겹살이나 치맥하는 자리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더치페이하는 자리도 갈 수가 없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결국 제 주변에 남는 건 후두새 아내밖에 없더군요.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얻어먹을 수는 없으니 점점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곁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얼마 전에 아기를 낳은 사촌 동생에게는 옷 한 벌조차 보내줄 수가 없었죠. 이쯤 되니 저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꼭 쓰지 않는다고 해도 지갑에 돈이 좀 있어야 든든한 건데 전혀 없으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되더군요. 결국 저는 이 문제로 아내에게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무인도 가서 살아도 10만 원보다는 더 필요할 거야. 이건 해도 너무한 거잖아. 사람들을 아예 다 끊어내리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이럴 거면 내가 왜 돈을 벌어? 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이론적으로 자기 용돈은 10만 원이면 가능해. 당신도 동의했잖아. 식비, 교통비, 핸드폰비 등 다 빼고 커피 몇 잔에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이면 충분히 되던데. 아내는 그 돈을 제외한 다른 비용이 더 든다는 제 말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 역시 고집을 꺾지 않자 다른 카드를 내밀더군요. 자기야, 우리한테는 집이라는 큰 목표가 있잖아. 그럼 우리 용돈 정도는 희생을 해야지. 아내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 생활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로 싸움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도 아내에게 계속 용돈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매번 저의 용돈 인상권은 계속 거절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용돈 인상 투쟁에도 지쳐가던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부모님 집을 가던 중에 그만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를 가드레일에 들이받고 말았죠. 저는 아내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바로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이 하는 말이 이번에 보험 갱신하실 때 자차를 빼셨네요? 라고 하더군요. 예? 그럴 리가요. 하던 순간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보험에서 자차를 빼버리면 어떻게 해? 그것도 나한테 상의도 없이. 아내를 책망하는 저에게 아니 차는 잘 타지도 않는데 매년 보험료만 아깝더라고.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자차만 빼도 보험료가 반값으로 떨어진다고 하길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그랬다는 아내의 변명에 저는 무척 화가 났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찌할 수는 없었죠. 결국 차는 수리 견적이 너무 크게 나와 보험 없이는 고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아내가 제멋대로 자차 보험을 뺀 지 일주일 만에 폐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차를 폐차시키고 씁쓸한 제 기분과는 달리 아내는 남은 보험료를 환불받았다며 좋아하더군요. 만약 아내가 저에게 자차를 빼는 것에 대한 단 한 번이라도 의논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차를 폐차할 일은 없었겠죠. 저는 답답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더군요. 사실 아내는 저에게 폐차 전부터 종종 자기야 무슨 기름값으로 한 달에 10만 원을 써? 차 기름값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 교통비에서 기름값이 제일 비싸. 잘 타지도 않는데. 가끔 함께 차를 타고 나갈 일이 생겨서 든 기름값이었음에도 아내는 제가 기름을 넣을 때마다 볼멘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랬으니 차를 폐차하게 된 이 상황이 아내는 내심 기뻤을 테고 저는 더욱 화가 났죠. 사실 아내의 고집이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 것은 비단 제 용돈이나 자동차 보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본인 뜻대로만 하려는 것이 지나쳤죠. 결혼 전 어머니의 권유로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매달 10만 원도 안 들어가는 데 비해 여러 가지 특약 구성이 좋은 보험이었죠. 그리고 일단 지금보다 어릴 때 가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격으로 같은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보험은 관심이 없었지만 그 보험은 꽤나 오랫동안 납입을 한 상태였기에 결혼 후에도 유지하고자 했지만 아내가 일단 해지하고 빚 다 갚고 난 뒤에 다시 들자며 고집을 부렸고 저는 실비보험을 해지해야만 했죠. 그때 그 보험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더니 결국 저는 제 생각은 전혀 존중할 줄 모르는 아내에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허리띠만 졸라매는 재테크 방법이 저에게는 맞지 않았으니까요. 아내는 좋은 취지를 가장해 단순히 저축 절약을 넘어 생활을 포기하고 오로지 빚 갚는 데만 전력 투구를 하는 방법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 가끔 드리는 용돈조차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봉투를 내밀기도 민망하더군요. 또한 친척들 경조사에 드리는 돈도 금액이 적어도 너무 적다 보니 드리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아내는 처가에도 똑같이 했기에 저는 이것에 대해 뭐라 말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보통 축이나 조의 등으로 하는 돈에는 적당한 금액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건만 아내에게는 그런 보편적인 상식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돈에 관련해서는 자신의 주장만 옳다 하는 아내의 행동이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한 채의 양보도 없는 아내였으니까요.
그렇게 참고 버티며 몇 년이 지났고 다행히도 일이 잘 풀리게 된 저는 연봉 또한 꽤나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제 사정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으니 저는 다시금 아내에게 용돈을 올려달라 부탁을 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거절이었습니다.